자, 3교시 마지막 시간이죠. 77페이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재고자산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는데요.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 금액을 우리가 산출하려면은 수량과 단가를 결정한다. 그래서 수량과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제 끝부분에 우리 재고자산의 저가법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저가법이라는 것은 취득원가하고 시가를 비교했을 때 낮은 금액으로 표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재고자산의 그 가격을 말이죠, 높게 기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만약에 사실보다 높게 기록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만약에 재고자산, 이게 기초가 30원이고 단기 매입이 70원이고 판매 가능 금액 100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말이 가령 40원이에요. 40원인데 조금 뻥을 쳐가지고 재고 금액이 가격을 좀 살짝 높여가지고 50원이다라고 만약에 재고 금액을 표시하게 되면은, 높게 표시하게 되면은 원가가 어떻게 되냐면 50원으로 10원이 떨어지게 됩니다. 원가를 낮춰서 이익이 과대하게 표시가 되죠. 그러면 이익이 과대해지면 법인세를 많이 낼 텐데 뭐하러 이익을 과대하게 하느냐? 법인세 많이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뭐예요? 회사의 경영 성과를 좋게 표시해야 될 만한 무슨 그런 이유가 있을 때는요, 이렇게 해서 이익을 좀 높여가지고 성과가 좋은 것처럼 나타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재고자산은요, 시가하고 비교해서 낮은 금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가법이 발생하는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우리가 구입한 재고자산이 상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그러한 원재료나 또는 상품, 제품 이런 것이 시가가 우리가 매입했던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뭐 손상을 입었다든가, 보고기한 말로부터 1년 또는 정상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산에 투입할 수가 없어서 장기 체화된 경우에, 그래서 이제 너무 재고가 오래됐어요. 너무 재고가 오래돼서 장기 체화. 또 진부하여 정상적인 판매 시장이 사라지거나 기술 및 시장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판매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경우.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재고가 쌓이게 되면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완성하거나 판매하는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해가지고 이건 원재료 얘기가 되겠네요. 그 원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효용성이 떨어졌어요.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가법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만약에 해야 한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해서 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계정 과목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부분을 우리가 평가 손실이라고 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러면 이 평가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원가에 가산해라, 이거 매출 원가에. 매출 원가에. 그래서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인,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반대 계정은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자, 밑에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 가격이 하락한 부분을 재고자산 평가 손실 비용이에요. 왜? 매출 원가니까.
매출 원가에 가산하라 그랬죠? 매출 원가가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비용이다. 가격이 하락한 것을 비용 처리하는데 그 비용은 판매 관리비도 아니고 영업의 비용도 아니고 뭐다? 매출 원가다 이거. 그리고 대변은 자산에서 감소시켜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개념 과목으로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쓰인다 이거. 우리가 차감 계정 앞에서 매출 채권을 배울 때 대손 충당금을 얘기할 때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입니다 이렇게 배웠죠 앞 시간에서. 어제가 그랬죠. 또 차감 계정 또 나오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요거 실기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FAT 1급에서는 요거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에 대해서 실기로는 안 나오는데 이론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뭐냐면은 이 하락을 했다는 요 시가 있잖아요. 이 하락 금액을 우리가 그냥 공정가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주위에 나와 있네. 여기 취득 원가하고 공정가치를 직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공정가치는 별도로 순실현가치라는 걸 사용해요. 자, 순실현가치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상품이나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순실현가치는 이렇게 합니다. 공정가치에서 즉 판매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 다시 말해서 시장 가격이죠. 공정가치에서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순실현가치. 그래서 시험에 낼 때는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빼야 돼요. 그 뺀 금액하고 무엇을 비교해요? 장부 금액. 요 순실현 가치하고 이걸 비교해 가지고 순실현 가치가 낮으면 그 금액으로 평가하면 돼요. 그 차액을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 대변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자,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원재료는 판매하는 게 아니죠. 원재료는 제품 생산에 투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재료의 그럼 순실현 가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내느냐? 현행 대체 원가를 순실현 가치로 봐요. 원재료는 생산에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현행 대체 원가라는 건 뭐냐면 동등한 원재료를 현재 시장에서 사는데 들어가는 원가. 동등한 원재료를 동등한 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취득할 경우 그 대가를 우리는 원재료의 순실현 가치로 본다 하는 겁니다. 네. 원재료 쪽보다는 제품이나 상품 쪽으로 주로 질문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자, 재고자산의 저가법에 대한 이해 여러분 요 정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개정 과목 차변에 있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이다. 그 다음에 대변에 있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이 환입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 가격이 순실현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2019년도에 평가를 했는데 바로 다음해 아니면 2년 후에 그 재고가 아직도 안 팔렸어. 우리 회사에 재고로 아직 남아 있는데 자연적으로 이게 복원이 됐어요. 가격이 올랐어 다시.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저가법의 적용에 따른 평가 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 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있지만 평가 이익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최초의 장부 금액으로 그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은 무시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기 재고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재고가 있었다가 팔려 나가버리면 그건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평가 손실 환입이라는 걸 할 수 있다.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 환입은 매출 원가에서 이번에는 차감. 아까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을 매출 원가에다 더해 줬잖아요. 환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되겠죠. 그래서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은 대변에 오면서 매출 원가에서 차감해 준다.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은 대변에 기록하면서 매출 원가에서 차감해 준다. 그러면 여기 아까 재고자산 하락했을 때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인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어디요? 반대쪽으로 와야 되겠죠? 네. 차변에 와가지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차변에 기록해가서 자연스럽게 재고자산에서 차감했던 것이 해소가 되는 거죠. 네. 여기서 100만원 차감했으면 여기서 100만원 다시 차감해 준 거를 해소해 주니까 차감이 안 더해지는 거죠. 반대로 더해지고 여기는 원가에서는 빼주고 해서 최초의 잔고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생겼다가 다시 차변에 와서 소멸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재고가 계속 판매가 일어나지 않고 회계 연도 계속 이어서 재고가 남아 있으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제 재고자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 네. 감모라는 건 수량 차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가로 속에 수량 차이라고 있죠. 네. 우리가 수량 차이라는 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재고의 감모 손실은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하고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또 보관이나 이렇게 이송 과정에서 파손도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항상 장부대로 탁탁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수량이 부족한 문제가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면 그것을 우리가 정상감모로 해가지고 그건 매출 원가로 가산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매출 원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발생을 한 것은 이건 매출 원가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영업 외 비용으로 봐요. 감모 손실은 영업 외 비용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량이 부족할 수가 있는 수량 차이, 감모 손실이라는 게 현실에서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감모 손실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어쩔 수 없는 정상적인 감모에 대해서는 정상적 감모에서는 매출 원가로 보고 비정상적인 감모에 대해서는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 감모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매뉴얼대로 근무자가 창고에서 근무를 했고 창고 관리도 업무 규정대로 잘 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거죠. 어쩔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재고가 액체로 돼 있는 것 같으면은 가만히 놔둬도 이렇게 증발하잖아요. 증발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뭐 소매 같은 거 하다 보면 이렇게 액체 같은 거 이렇게 이동하다가 이렇게 펌프질 하다가 흐르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고 내에서 이렇게 운반을 하다가 작업자가 운반하다가 어디 옆에 부딪혀가지고 실수로 해서 이렇게 좀 파손이 일어났어요. 이런 거 작업상 그거는 불가피하다. 이런 것들은 정상적 감모 매출원가.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건 뭐냐? 도난을 맞았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도난을 괜히 맞나요? 뭐 창고를 어떻게 경비를 잘못했다든가 해야 도난이 맞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비정상적인 거다. 그것은 영업의 비용으로 봐. 그럼 시험에서는 어떻게 내느냐면요. 이건 비정상이다. 이건 정상이다. 탁 찍어줘요. 뭐 도난을 맞았다. 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안 하고 정상 감모 2개입니다. 비정상 감모는 1개입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1개가 비정상 감모야. 1개가 이게 얼마짜리지? 해가지고 금액 환산해서
차변에 영업의 비용인 재고자산 감모손실 그 한 개가 만약에 한 개가 1,000원이다 그러면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1,000원 대변은 상품이면 상품 제품이면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비정상감모. 그러면 정상감모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매출 원가에 가산하는데 이건 이렇게 분개를 할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거 매출 원가에 가산된다는 그 이론만 아시면 돼요. 아시면 되고 이게 이제 그 전산 그 회계 프로그램에서 이 매출 원가를 계산할 때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한단 말이에요. 기말상품 재고액 입력할 때 정상 감모된 거는 빼고 입력을 할 거예요. 빼고. 네. 빼고. 그러니까 재고가 장부상 10개인데 정상 감모가 하나 일어났어. 그러면 9개야, 재고가. 그러면 우리가 그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기말상품 재고액을 9개 얼마 이렇게 입력할 거다 이런 거죠. 장부대로 입력 안 해요. 장부 고쳐야 되니까. 실제 재고가 9개. 그러면 9개에 대한 금액을 장부에 반영해야 하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만약에 한 개당 10원이다. 그러면 9개면 90원. 90원이라고 입력하면 그 차이가 원가로 반영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정상감모에 대한 것은 정상감모는 매출원가에 포함된다라는 것만 알고요. 이 분계는 별도로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비정상감모는 이렇게 일반 전표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야 돼.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영업의 비용, 계정 코드로 처리하고 대변에는 재고자산. 상품이면 이게 재고자산이라는 말은 상품도 올 수가 있고 제품도 올 수가 있다. 또는 원재료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재고자산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또 풀어보면 여러분이 이제 확신이 생기겠죠. 아, 재고자산 문제풀이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356페이지. 자, 우리가 배웠던 재고자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356페이지. 1번. 2번. 1번 했어요? 응? 아니. 자, 1번. 재고자산이 아닌 거 무엇일까요? 예, 4번입니다. 비품. 예. 우리가 비품은 판매하려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비품은 사용하려고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판매하려고 보유하고 있는 건 다 재고자산입니다. 1, 2, 3번 다 판매한다고 그랬죠? 네, 다음에 2번. 다음의 내용에서 가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랬어요? 가, 이거 반품. 나, 깎아달라. 네. 상품의 결함 정도가 반품해야 할 정도인가요? 에서 우리가 반품하는 것을 상품을 반품한다 그러면 매입 환출이 되겠죠. 가번은 매입 환출.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계약 시 약정했던 대로 결함 상품에 대해 값을 깎아달라. 결함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 깎아주는 걸 매입 애누리라고 그러거든요. 매입 애누리.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네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세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재고자산 매입과 관련된 박 부장과 이 대리의 대화 내용이다. 다음 대화에서 가나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으로 알맞은 것은 이랬어요. 자, 매입한 상품 중 결함이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결함이 미미하여 반품을 하지 않고 매입 가격 할인. 결함, 예, 이게 매입 애누리겠네요. 가번은 매입 애누리. 그 다음에 나번 상품 대금을 언제 지급함
예정입니까? 지급기일보다 빨리 지급하여 할인받겠습니다. 이게 매입 할인이네요. 가번은 매입 애누리, 나번은 매입 할인. 4번이네요. 답이 4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재고자산의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매출 원가가 높게 나타나는 순서. 매출 원가는 비용이니까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이익의 반대죠. 선의총우의 반대. 2번이네요. 네, 2번. 그 다음에 5번. 기업은 일반적으로 원가 흐름의 가정에 따라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자산을 파악한다. 가. 최근의 시가에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매출 원가를 보고하는 방법과 최근의 시가에 가장 가까운 금액이 원가다. 매출 원가다. 그러면 후입선출이네요. 후입선출. 예. 왜? 후입. 최근 것이 먼저 출고됐다 이거예요. 예, 후입선출. 그러니까 최근의 시가가 원가에 반영되는 게 후입선출입니다. 나번. 최근의 시가에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보고하는 방법. 선입선출. 네, 가번은 후입선출, 나번은 선입선출이 됩니다. 네, 1번이 답이네요. 다음에 6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당기의 기말상품 재고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이랬죠. 이렇게 기초상품이 있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초가 20만원이 있었는데 매입액이 30만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한 것이 판매 가능 금액이죠. 50만원. 50만원이 판매 가능했는데 재고를 물어봤네요. 재고를. 그러면 매출원가 판매된 것이 얼마냐? 이거 보면 알겠네요. 자, 순매출액이 80만원인데 매출 총이익이 35만원이라면 여기 매출원가가 얼마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45만원이 매출원가다. 여러분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야 80만원에서 매출원가를 X라고 해볼까요? X를 뺀 것이 매출 총이익이죠. 예, 그것이 35만원이래. 그러면 원가가 45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50만원 중에서 45만원은 원가, 매출원가 팔려나갔다. 그러면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예요? 이걸 빼면 5만원. 답이 4번이죠. 네. 계산 가능하시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다음의 매입 매출 자료에서 선입선출과 후입선출에 의한 4월 말 재고자산의 금액은 얼마냐? 네, 자 이제 선입선출, 후입선출 계산하는 거. 이렇게 데이터 한 3개 정도 조금밖에 안 줘요. 네. 자 그러면 우선 재고자산을 구하려면 재고 수량을 알아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네. 자 먼저 선입선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80개가 판매가 일어났는데 이 80개는 선입선출이면 4월 1일 거 요 100개 중에서 80개가 팔려나간 거예요. 그러면 요게 재고가 20개가 재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5일날 매입한 거 50개는 모두 재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고가 모두 70개인데 선입선출로 하면은 20개가 400원짜리니까 428 8,000원에다가 50개 440원짜리니까 모두 재고 남았으니까 얼마인가요? 4, 5, 20, 4, 5, 20 22,000원. 그래서 22,000원하고 8,000원 더하면 3만원이죠. 그래서 선입선출로 인한 재고 자산은 22,000원 더하기 8,000원에서
3만 원이다 라는 결론을 내는 거죠. 그러면 답이 2번 그리고 3번에 현재 답이 있고, 후입선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입선출. 자, 이 80개가 후입선출로 하면은 나중에 입고된 것이 먼저 판매됐으니까 이 50개는 전부 판매됐고, 30개는 여기서 판매됐으니까 70개 재고가 4월 1일 거만 70개로 재고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70개는 400원에 매입한 거죠. 4, 7은 28, 28,000원이 된다. 따라서 28,000원은 후입선출법. 요거 답은 2번에 답이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400원에서 440원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선입선출로 하는 재고 금액이 더 크죠. 금액이 더 크니까 재고 금액이 크면은 원가가 작아져요. 여러분, 아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했죠. 기말 상품 재고를 40원이 아니라 50원으로 크게 잡으면 원가가 작아집니다. 원가가 작아지면 이익이 커지죠. 따라서 선입선출이 2,000원 크니까 선입선출이 이익이 2,000원 더 많이 나게 되는 것이다. 예. 같은 70개지만 이 아까 선입선출로 할 때도 70개 재고, 후입선출로 할 때도 재고 수량은 70개입니다. 그렇지만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선입선출은 3만 원이요, 후입선출은 28,000원. 재고 금액이 커지면 원가는 작아지니까 이익이 크게 나는 원리다, 이런 얘기. 자, 2번이 답이었죠. 다음에 8번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문제예요. 실질재고조사법에 의해 기록된 주식회사 한공의 4월 매입과 매출 자료이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4월 말 재고자산과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없다. 네. 그러니까 이건 없으니까 깔끔하고, 재고 금액하고 매출 원가를 선입선출법으로 구하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뭐부터 구할까요? 매출 원가부터 아예 구할까요? 매출 원가가 여기 먼저 나오니까 250개. 여러분, 매출 원가라는 것은 이 250개의 원가가 얼마냐 하는 거예요. 원가라는 건 뭐예요? 이 구입한 금액이죠. 자, 그러면 선입선출이니까 이 250개의 매출을 어디 걸 팔았겠어요? 선입선출이니까 여기 거 100개, 여기서 150개 이렇게 파는 거죠. 네. 그러면 200개 중에서 150개만 300원을 적용해 보세요. 150개 곱하기 300원 하면은 3, 5, 15, 3, 1은 3, 4, 5에 동그라미가 3개 45,000원 하고, 그 다음에 위에 100개가 200원, 그러면 2에 동그라미 4개 2만원이 되죠. 예. 그래서 매출 원가는 2만원 더하기 45,000원 65,000원이 매출 원가, 요 250개의 원가가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65,000원, 여기 2번에 답이 있네요. 2번에. 예. 답은 2번이에요. 그러면 답은 찾았지만 재고 금액이 5만원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 재고 금액이 5만원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 아까 여기서 이게 지금 150개가 여기서 팔려 나갔으니까 이건 재고는 이제 50개 남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3월 30일 거 요거 그대로 재고로 남았죠. 재고가 모두 수량은 150개. 금액으로 환산하려면 50개짜리는 300원이니까 3, 5, 15, 15,000원 하고, 여기 350원짜리 100개니까 35,000원 하고, 예. 35,000원 더하기 15,000원은 5만원. 딱 맞죠? 예. 그래서 재고 금액 5만원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
이 원리를 알면 여러분이 선입선출법의 원리 아시는 거예요. 다음 문제도 비슷한 문제일 겁니다. 다음에 상품 재고장을 계속 기록법 하에서 선입선출법으로 기록했을 경우 틀린 것은 선입선출법 문제죠. 예.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월달 한 달치인데 9월에 상품 매출 원가는 3,760원이다 그랬어요. 그럼 매출 원가 한번 구해볼까요? 매출이 여기 180개가 매출이죠. 요게 이것을 원가를 선입선출로 한번 계산해 보는 거죠. 네. 자, 180개니까 요거 100개에다가 여기서 80개 파는 거죠. 자, 그럼 100개는 2,000원이고 요 80개는 22원을 곱해 볼까요? 80개 곱하기 22원 1,760원이죠. 그러면 2,000원에다가 1,760원 더하면 3,760원 맞네요. 1번은. 2번 10월 1일 상품 재고액은 2,840원이다. 10월 1일 120개 요게 9월 말일 120개 재고하고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총 매입 금액이 6,600원 중에서 아까 매출 원가가 3,760원이라고 그랬어요. 6,600원이 차변의 합계인데 매출 원가가 3,760원이면 재고는 빼보면 되죠. 네, 6,600원에서 6,600원 빼기 아까 매출 원가 구했던 요거 3,760원 3760 빼면 2,840원. 예, 딱 맞네. 예. 그래서 재고 금액은 2,860원이 맞다. 그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재고 여기 재고를 따져보는 거예요. 여기서 80개 나갔으니까 요거는 다 팔려 나갔고 여기서는 다 팔린 게 아니지. 여기서는 20개 재고 남았죠. 20개 곱하기 22원. 네, 그러면 20개 곱하기 22원 하면은 이게 440원. 여기서 440원이 재고 금액이고. 그다음에 요건 다 재고가 됐죠. 2,400원. 2,400원하고 440원 더하면 2,840원. 네, 맞다 이겁니다. 그렇게 계산해도 되고 아까 6,600원 빼기 여기 있는 매출 원가 그래도 재고 2,840원 나오고. 자, 1, 2번은 다 맞았어요. 그러면 3번 9월의 월말 상품 재고액 요거 120개 2,440 요거 틀렸네. 왜? 10월 1일 날 요 120개 재고 금액이나 9월 30일 날 요 재고 금액은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틀렸잖아요. 아까 이게 맞았는데.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틀렸다. 예. 4번은 맞았죠. 9월에 상품 판매 가능 금액은 6,600원. 예. 상품 판매 가능 금액이라는 것은 전기 2월에다가 단기 매입한 거 다 더한 게 상품 판매 가능 금액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또 10번 문제 계속해서 선입선출 문제 나오네요. 선입선출 문제가 제일 출제 빈도가 높아요. 선입선출법으로 기록했을 경우 옳지 않은 거. 문제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1번 10월에 상품 매출 원가는 1,880원이다. 자, 전부 다 10월달 잔고입니다. 매출이 요 180개예요. 이것을 선입선출법으로 원가를 뽑아보는 거예요. 자, 여기 100개 팔렸고 여기서 80개 팔렸고 조금 전하고 지금 똑같아. 자, 100개는 1,000원이고 80개는 11원을 곱해보세요. 80개 곱하기 11원 했더니 880원. 1,880원 맞았고 2번 10월 말 상품의 개당 단가는 12원이다. 10월 말이다. 개당 단가? 그러면은 10월 말에 재고 금액이 얼마냐 해서 120개로 나눠봐야 되겠네. 자, 재고 금액 계산해 볼까요? 여기서 20개 남았으니까 20개 곱하기 11원 한번 해볼게요.
20개 곱하기 11원 하면은 22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5일날 요 1200원은 그대로 다 남았어요. 1200원. 그러면 금액이 1420원. 1420원을 120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단가가 나오죠? 예. 1420원 나누기 수량, 재고 수량 120개 했더니 11.8333 이렇게 나와요. 12원이 아니죠. 예, 11.8이잖아요. 그래서 2번 틀렸다. 10월의 월말 상품 재고 금액은 1420원이다. 예, 아까 조금 금방 계산했더니 1420원 나왔죠? 예, 이건 맞았고. 만일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 10월의 월말 재고 금액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금액보다 적어진다.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선입선출법보다는 후입선출법의 금액은 적어집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어지니까, 재고 금액이 적어지니까 원가가 많아져 가지고 이익이 적게 나는 게 후입선출법이에요. 네, 그래서 4번도 맞았습니다. 2번이 틀렸어요. 자, 11번. 다음의 매입매출 자료에서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에 의한 4월 말 재고자산의 금액을 구했습니다. 네. 자, 이동평균법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매입할 때마다 평균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재고자산을 구하라 그랬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동평균법은요. 매입이 4월 1일 날은 하나니까 이제 매입이 없고, 평균이 필요 없고, 5일 날 또 매입을 했죠. 100개. 여기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금액을 한번 구해 볼게요. 네. 자, 이거의 평균을 구하려면은 4월 1일 거의 금액은 4만 원. 100 곱하기 400은 4만 원이죠. 그 다음에 100 곱하기 440원은 44,000원. 그러면 평균을 구해볼까요? 84,000원을 200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이 시점에 평균 단가가 나옵니다. 네, 84,000원 나누기 200. 평균 단가가 420원이에요. 이걸로 어떻게 해요? 이 420원으로 요 매출 원가를 구하는 거예요. 180거에 해당되는 원가는 420원을 곱하면 매출 원가. 그러면 재고는요. 여기서는 지금 매출 원가 구하라는 게 아니라 재고 금액을 구하라. 매출 원가를 구하라 그랬으면 420원 곱하기 180개 하면 그게 매출 원가입니다. 그런데 재고 금액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180개를 빼고 20개가 재고죠. 20개 곱하기 420원. 네. 자, 420원 곱하기 20개가 재고예요. 그러면 8,400원 재고 남았죠. 그리고 그 15일 날 다시 매입을 했어요. 100개를 480원에. 그럼 얼마예요? 48,000원이죠. 이 48,000원을 그대로 여기다 더하면 되죠. 이게 재고 금액이죠. 예. 그러면 얼마예요? 56,400원이 이동평균법에 의한 재고 자산 금액입니다. 56,400원. 자, 이동평균법은 구입할 때 평균을 구해가지고 매출 수량에 곱하면 매출 원가요. 재고 수량에 곱하면 재고 금액이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15일 날 또 한 번 매입을 했으니까 그 매입한 금액을 더한 것이 결국에 재고 금액이 된다. 8,400원 구해놨다가 또 48,000원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48,000원 매입 금액을 또 더한 거예요. 그래서 56,400원. 이해되셨나요? 네. 다음에 이제 총평균법. 총평균법은 이거 뭡니까? 전부 매입이죠?
매입을 다 더합니다. 수량 300개. 또 금액을 다 더합니다. 예, 금액을. 그래서 여기 4만 원이었죠? 아까 여기 4만 4천 원이었죠? 여기 얼마예요? 4만 8천 원이죠? 세 건의 매입에 대한 금액을 다 더하면 40 더하기 44 더하기 48이다. 13만 2천 원이죠. 예. 이 13만 2천 원을 300개로 나눠요. 수량 합계로. 그러면 평균 단가가 440원이 나옵니다. 이 평균 단가를 재고 수량에다가 곱하면 재고 자산인 금액이요. 매출 수량 180개에 곱하면 매출 원가요. 440원에다가. 자, 여기서는 매출 원가 구하라는 게 아니라 재고 자산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총 수량 300개 중에서 몇 개 팔았어요? 180개 팔았으니까 재고는 120개 남았죠? 그래서 곱하기 120개 하면은 그게 재고 금액이 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440개에다가 440원에다가 총 평균 440원이니까 거기다 곱하기 남은 재고 120개를 곱하면 52,800원이 나온다. 그래서 총 평균법에 의한 4월 말 재고 금액은 52,800원이 돼야 된다.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보기에 답이 있었나요? 4번이요? 예. 그래서 이게 답이다.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좀 더 몇 문제 더 남았는데요. 요 남은 문제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